자, 그러면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볼게요. 이 민족문화 수호운동은 일제 그 식민지 문화 정책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민족 말살 정책의 어떤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언론, 역사, 종교, 문화 차원에서 이제 했는데, 특히 이제 일제가 우리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제일 이제 그 강조됐던 것은 뭐냐면 조선어와 조선 역사를 없애는 거죠. 예. 그래서 이에 반발해갖고 이제 한글 진흥운동이나 역사 이런 것을 이제 민족 문화 수호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글 진흥운동과 국사 교육을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이제 그 관련된 그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비상교육 303페이지 좀 볼까요? 비상교육 303페이지인가? 잠깐만. 네, 맞아요. 303페이지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한글 교육 관련해서. 우리말 살리기 운동. 일제는 국권 강탈 이후 한국을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해 일본어를 보급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일본어를 국어, 한국어는 조선어라 부르면서 각국 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의 비중을 크게 높였다. 1910년대부터 조선어 외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일본어로 편찬하여 학교에서의 교육 용어는 사실상 일본어가 되었다.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던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보급하는 것이 민족운동에서 중요하다고 여긴 국어학자들은 한글 연구에 앞장섰으며 언론이나 사회운동단체들도 한글 보급에 힘을 쏟았다. 1921년에 주시경의 영향을 받은 임경재, 장지영 등은 조선어 연구회를 만들었다.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날의 시초가 된 각야날을 제정하고 기관지 한글을 만들고 각종 강연회,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여 한글 보급에 힘썼다. 조선어 연구회는 1931년에 조선어 학회로 개편되었다. 조선어 학회는 문자 보급 교재를 만들어 문맹 퇴치 운동을 지원하였으며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한글 체계는 교과서, 신문, 성경 등에 널리 반영되어 점차 정착되어 갔다. 이와 함께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일제는 1942년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회원들을 대거 검거하고 투옥하였다. 회원들에게는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를 적용하였고 가혹한 고문으로 이윤재, 한증은 옥사하였으며 조선어 학회는 강제로 해산되었다. 조선어 학회 사건. 네, 저기 위에 보면 생각을 여는 이야기 부분에 보면 우리말 큰 사전 있죠. 그 원고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조선어학회에서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다가 강제로 뺏겼다가 다행히 이제 1945년에 이 원고가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됐대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들 바탕으로 다시 이제 붙이고 해서 1957년 10월 9일날 우리말 큰 사전을 완성했다고 한글학회에서. 네, 그게 이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승만 때 일로. 네,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갈게요. 구원말 때 우리말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었죠. 국문연구소하고 들었죠. 주식경을 주도로. 그래서 이 주식경 제자들이 이제 이윤재, 최원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조선어 연구회를 만들어요. 조선어 연구회. 그 교과서 안 나왔잖아. 1921년에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윤재, 최원배, 김윤경, 장지영 이런 사람들이 해갖고 연구 발표회, 강습회, 그 다음에 가가날 제정해갖고 한글날로 나중에 개칭되는데 기간지 한글 이런 것들을 발간하게 돼요. 근데 이 1921년에 만든 조선어 연구회는 나중에 뭘로 개칭을 하냐면 1931년 조선어학회로 개칭해요. 왜 개칭되냐면 요게 이제 이때 일본의 학자들이 조선어를 연구한다고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혼동스러우니까 이름을 고쳤어. 그래서 조선어 학회로 고치죠. 예. 조선어 연구회를 왜 연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 그럼 조선어 학회 이제 활동들을 볼게요. 중심 인물은 종전에 조선 연구회 사람들이 그대로 갖다 보시면 돼요. 최원배나 이중화, 장지영 같은 사람들이 이제 했고, 활동을 보면 사립학교에 국어 교육을 보급하고요. 지방을 수행하면서 한글을 보급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혼민정어 언해본,
맞춤법 통일안, 그 다음에 조선어 표준말 모음 등등을 해갖고 여러 책들을 이제 발간을 했고, 그 다음에 한글 잡지를 발간했죠. 한글이라는 잡지를. 근데 이제 1942년에 폐반을 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말 큰 사전은 편찬을 시도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편찬을 했는데, 원고 쓰고 했는데, 나중에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이거 뺏겼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발견이 돼갖고, 1957년에 한글학회에서 우리말 큰 사전, 그래갖고 이름으로 다시 이제 발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조선어 사전 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에 발각을 했고, 항일 운동을 본부로 한다는 것으로 구속돼서 치안유지법을 받아서 시험을 당했다. 이게 1942년인데요.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일제가 이제 이 여학생이 그 조선어를 이제 뭐냐면 사용한다. 그래서 이 조선어를 사용해서 잡혀가서 찔렀는데, 조선어학회 회원을 통해서 민족주의 감화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조선어학회를 대규모 수색을 해가지고 그 뭐냐면 검거해서 재판을 해부했어.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제 그 뭐냐면 뭐라고 판결했냐면, 고유 언어는 민족의식을 양성한 것이므로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은 조선민족의 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이다. 그래서 이 회원들을 치안유지법에 의한 내란죄에 입각해서 처벌하죠. 그래서 아까 책에 읽은 것처럼 이윤재는 한정호는 심한 고문을 받다가 옥살을 한대요. 예.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선어를 연구하는 자체가 뭐다? 독립운동이었다. 일본이 말해준 거잖아. 예. 그래서 이랬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관을 볼게요. 이것도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자, 시민사관이 어떤 건지를 이제 천재교육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282페이지 볼까요? 자, 시민사관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민사학과 역사왜곡이요. 국민사학과 역사왜곡. 일제는 1910년 이후 발굴, 조사 등의 명분으로 조선의 각종 문화재를 파헤쳤다. 또한 총독부 건물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경복궁의 주요 건물을 철거하였고, 일본인은 한국의 귀중한 문화재를 일본으로 가져갔다. 한편 일제는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고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여 정리한 조선사를 편찬하였다. 여기에 동원된 일제의 여용학자들은 한국사의 타율성과 정체성, 당파성 등을 강조하였다. 타율성론이란 한국 역사의 주체적 성격과 한국 문화의 독자적 성격을 부인하는 이론이다. 즉, 한반도 역사의 역사가 그 주민의 자발적 활동에 의해 발전된 것이 아니라 중국, 만주, 일본 등 주변국가의 자극과 지배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정체성론이란 일본을 포함한 다른 지역은 세계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시대별로 단계적 발전을 거듭한 데 비하여 한반도의 역사는 발전 없이 정체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역사는 중세 사회로 발전하지 못한 채 19세기 말까지도 고대 사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제는 한국의 정치가들이 자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편을 갈라 싸웠다는 당파성론을 내세웠다. 조선시대 붕당 정치를 당파 싸움으로 규정하고 당파성을 민족성으로 일반화한 것이다. 일제는 이와 같은 이론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여 한국인의 열등감을 조장하고 일본의 한국 지배와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려 하였다. 자, 그 맨 마지막 밑에 줄이 그 한국인의 열등감을 조장하고 일본의 한국 지배와 식민 통치 합리화, 식민사관의 목적이죠.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조선 총독부 청사가 있는데 그 나이 지금 어리신 분들은 이걸 못 봤을 거야, 어릴 때.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김영삼 정부 전에 이제 예전 중앙청에다가 정부 청사 사용했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박물관 사용했다가 김영삼이 그 대통령 되자니까 여기 이제 논란이 됐어. 이게 이제 경복궁 앞에 있어가지고 강화문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우리 전기를 끊는다 해갖고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철거를 하냐 이전을 하냐 논쟁했다가 과감하게 뭐죠? 철거를 시켜버렸죠. 근데 이 건물이 상당히 잘 지었어요. 이때 철거보다는 좀 이전이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치욕의 역사지만 나름대로 보존의 가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이걸 치우고 나서 경복궁의 복원 작업을 이제 막 지금 하는데 경복궁이 너무 많이 없어졌죠. 그때만 일제가 파괴되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조선 반도사 편찬 요집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고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그
그 조선사를 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1938년에 이제 조선사를 만들었는데 편수에서 이걸 왜 만들었냐고 이제 간 서문 내용이야.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게 예전 기출 예문에 나왔는데 근대 조선에는 일청, 일류간의 세력경제 서세에 조선의 항배를 논하고 특도한 한국통사라고 부르는 누가 썼죠? 박은식. 박은식이 부르는 제1한국인들이 저와 같이 사실의 진상을 규명해보지도 않고 함부로 망설에 심서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에 근거해갖고 쓰겠다. 그래서 편찬한 게 조선사야. 근데 주역은 조선사라는 것은 조선 왕조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때 일본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죠? 조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조선의 통사야. 그래갖고 여기 조선사 통사인데 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나라 역사는 한사군부터 시작돼요. 이미 딱 뭐가 나왔죠? 너희들은 출발 때부터 중국의 지배하다 출발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야? 타율성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내용은 별로 없고 뭘로 돼 있냐면 그 사료로 구성돼 있어. 사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실증주의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냥 너희들 열등해 이런 거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어 한국인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열등한 것을 뭐냐 사료로서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너희 선조들이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 조선사 사료집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도 사료집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도 사료가 많이 정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뭘 내세요? 실증주의를 내세요. 실증주의. 얘네들은.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실증주의가 하나하나 기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료 분석을 통해서 뭐냐면 역사적 사실 끌어내는 게 아니라 역사적 자기가 생각한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온 사실에 맞춰서 그 관련된 비슷한 내용들을 찾아서 입증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분당론 같은 것들, 분당에 대해서 이제 단파선언을 입증할 때 되게 이제 분당에 대해서 후기 인식이 별로 안 좋거든요. 발표할 때. 그러니까 시각자들의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단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말한 게 아니야. 누가 말한 거죠? 시각자들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과학적 입증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보면 100%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보면 믿겠어요? 거부할 때는 거부하잖아. 그러니까 70%는 좀 나쁘게 깔아놓고 30%는 좀 좋게 얘기해줘. 그리고 일본사를 비교할 때 일본 애들은 30%를 나쁘게 얘기하고 70%는 좋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묘하게 이제 얘기를 구성을 한 거죠.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지. 네.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했는데 또 그걸 받아들이는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우리가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이었잖아. 그러니까 자괴감에 빠졌을 때야.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료까지 내주면서 너 열등한 놈이나 하니까 우리 열등해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있는데 특히 이 식민사가 제일 무서운 점이 뭐냐면 그게 이제 그 강복 후에도 계속 남아있었다는 거야. 특히 이제 그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식민사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관이 무슨 사관이야? 실증사관이죠. 그 일본의 이제 그 에이지 대학, 일본의 이제 그 와세대 대학이라든지 도쿄대학이나 교토대학에서 이제 실증사관을 배우는데 거기에서 배웠던 그 한국의 사학자들이 뭐냐면 이병도나 이 사람들이 우리 그 한국사 강당을 장악을 해버려요. 대학 교단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배울 때는 이게 식민사회라고 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게 배운 것보다는 그냥 스승이 말하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계속 하면서 이게 이제 마치 뭐냐면 사진처럼 굳어지면서 많이 뭐냐면 뿌리가 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식민사관들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식민사관의 목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인들의 그 역사를 열등하게 묘사해서 그 당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식민사관 밑바닥에는 에도시대 때 국파파들이 수입한 한국사관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제 총독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1920년대 전후로 해갖고 이 식민사관 상당히 구축을 했고 거기에 총독부가 깊게 관여를 했다 그거죠. 자, 주도 조직은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뭘로 만드는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로 만들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조선 총독부 산하에 있는 중촌에 있다가 그 위에 이제 조선 총독부 기관이 옮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때 조선반도사 편찬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되죠. 한일합방의 이제 당위성이라든지 동아정책 이단으로 저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중촌에 옮기면서 조선편찬위원회가 되다가 이제 요때 조선사를 이제 편집을 이제 조금씩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요때 그 조선사가 완성이 돼. 요때 조선사가 완성을 할 때 목적은 똑같죠. 그 민족정신 발상과 식민통치의 합리화. 여기 반각을 좀 쳐주셔야 되겠네. 네. 그래갖고 주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서문에 밝힌 것처럼 한국 박은식의 뭘 염두에 두고 쓴 거죠? 한국통상. 이걸 염두에 두고 반발하는 차원에서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한국인의 주체적 연구를 원천적으로 공세하고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한국사를 연구했다. 그러니까 기납적 연구가 아니라 이건 뭐죠? 먼저 자기 구상을 깔아놓고 그 구상에 맞게 팩트, 역사적 사실을 끊으시면서 사실을 끊으시면서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야. 누구하고 지금 비슷하냐면 일베 애들이 자주 하잖아요. 일베 애들이 그 역사의 전체적인 부분은 이 맥락 다 거두주면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료만 끄집어내갖고 해석하는 방식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 학자들을 주도했지만 한국인 그 친일적인 그 학자도 많이 개입했어요. 박용화라든지 최남석이라든지 이병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청구학회라는 건 뭐냐? 이건 청구학회 1926년에 만든 건데, 그 당시 조선사 편수회와 경성 제국대학 교수들이 중심으로 해갖고 그 만든 그 학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청구학총이라는 역사 연구지를 간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식민성당의 연구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실증주의 방법을 채택했다고 했죠? 그래서 실증주의를 깔아갖고 사료를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일본사의 긍정적인 모습과 한국사의 부정적인 모습만 찾아내서 집중한 거예요. 물론 100% 그는 아니라 70%, 7대 3을 본다면 돼요. 일본의 부정적 모습 3, 긍정적 모습 7, 그 다음에 한국사의 부정적 모습 7, 긍정적 모습 3,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관의 주요 내용,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크게 이제 한 4가지, 또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일선동조론이요. 자, 일선동조론은 일본과 우리나라 조상이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본가고 우리나라는 본가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본가와 분가가 있다가 나중에 한일 합방은 분가가 본가가 합쳐진 거다. 같은 그 가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민족의 국자성을 부정하고 일본의 조선병합과 식민지를 정당화시키고 무슨 일체의 근거가 되죠? 내성 일체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그 대표적인 학원론으로서 이런 게 있어요. 남한경론, 인나 일본 보소를 제기하죠. 예. 그래갖고 인나 일본 보소는 어디에 나와요? 일본서기에 근거를 넣어갖고 4세기 후반 가야는 그 당시 인나라고 불렸거든요. 인나에 일본군을 설치했다. 그래갖고 이제 한 200년 동안 통치했고, 거기에 이제 일본서기에 있는 신공화국의 신라 정토 기사를 운영하죠. 그리고 이게 4세기 후반대인데, 인나 일본군은 이게 일본서기에 보면 몇 세기 때 나온 거냐면 6세기 때 설치한 기간이에요. 근데 서로 관련 없는 기간인데, 그걸 딱 맞춘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기마민족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마민족설은 원래 이제 그 이때 나온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전후에 그 당시 이제 그 나왔던 건데, 기마민족설의 주요 내용이 에가메 나오미라는 사람이 1948년에 일본의 민족학 연구단 학술지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문화의 원료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기마민족 문화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정바로 후원본, 그러니까 고분시대 때 양식을 보면 그 당시 이제 후반기 때 보면 그 백제계통의 무덤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일본의 문화 원료는 한반도에 보는 기마민족 문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참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일본학계에서 그걸 비판을 해.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수정전을 또 제시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반도에 내려온 북방 기남민족이 남한을 세운 나라는 진국이고, 진국은 중국의 위해 세력의 강화와 동방정책에 쇠퇴됐다가 마하로 다시 건너갔다가 신라를 건국하고, 번안 일대 밀려난 진앙 세력이 일본의 기타교시에 진출했고 외한 연합왕국을 건설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예전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왕국이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제 다시 수정하거든요. 예, 그게 기만민족서죠. 그래서 이 기만민족성은 일제시대 때 나왔던 게 아니라 해방 후에 일본학계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자, 뭐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래서 기만민족성과 관련돼갖고 제가 보충자를 적어 놓을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견해가 있구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잠깐 볼펜 좀. 네. 네, 그래서 보충자료 적어 놓을 테니까, 기만민족성을 좀 보고요. 자, 더 나아가서 당군의 존재를 부정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선조다. 그래서 일본의 선조가 누구죠? 그 일본의 당군 같은 존재가? 갑자기 생각났네? 신화에 나와 있는. 갑자기 아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하죠.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당파성론은 뭐냐? 조선시대 때 역사를 보니까 우리 민족은, 이게 단합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을 하기 좋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사색당파를 들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 먹기 전에 이미 내부적 분열이 있었다. 이게 민족성이다. 너희들 분열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한다. 그래갖고 이거에 대한 극복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당파성론에 대한 반대로 분당순이 나오죠. 분당 정치.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론을 중시한 정치 형태였고, 오히려 분당이 붕괴된 것 때문에 힘이 약해졌다는 거야. 조선의 왕조가 왜 500년 동안 갔냐? 그거는 분당이 서로 상호 견제를 통해 정치를 운영했고, 분당가 말폐화되고 일당 독재, 일문 독재로 바뀌면서 이 조선의 나라가 이제 쇠퇴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자, 타율성론은 뭐냐면, 너희들 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중국과 만주와 연결시켜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이제 역사를 움직이기보다는 항상 중국과 만주에 종속돼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조선사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한사공부터 시작된다. 왜냐면 중국의 지배하다부터 이제 시작됐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사가. 그래서 반도사가 뭐냐면 너희들의 이제 국민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너희들이 뭐 때문에 반도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적 규정이 한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수동적이고 나태하고 이렇게 해갖고 너희는 항상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치여가지고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논리인데, 자, 이런 논리에서 비판을 내는 게 뭐냐면 아까 반도과 이탈리아가 왜 부강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제 반도를 가지고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민족성의 이런 것을 설명은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 사대주의론. 그래서 조선의 역사 보니까, 너희들 보니까 이제 뭐 청나라에 붙고 명나라에 붙고 사대주의 정책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사대주의가 아니라 사대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대외관계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이게 사대주의가 아니라 뭐죠? 사대 정책이었죠. 그래서 성세업적 사대 논. 근데 일본이 얘기하고 또 맞긴 맞아요. 조선에 보면, 제가 조선 후기 때 보면 참 답답해. 그쵸? 예, 이거는 사대주의죠. 예, 사대 정책과 사대주의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솔직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밖에 없어. 아니야, 눈치를 안 봐도 돼요. 왜냐면 바다 떨어져 있잖아, 얘네들은. 그리고 중국도 얘네들은 미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어. 그냥 중국 일본이 청함을 취하든 연호를 사용하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같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황제 침하고 그 다음에 조공 관계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침략을 받아.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야, 그거는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요. 자, 그 다음에 만서사가는 뭐냐면 이때는 만주사를 중국사 분리시켜요. 만주사면 이후인데 만주국 만들고 나서. 그리고 한국사하고 만주사를 같이 연구시켜.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만주에 대한 지배력을 부정하고, 그리고 한국사가 만주사 연결시키면서 한국사의 독자성,
고유성, 주체성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해. 이게 만선사관이에요. 네, 이 만선사관은 이제 목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본토와 그다음 만주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만주 하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만주란 말을 싫어해요. 왜? 그 말 자체가 일본 애들 예전부터 만주 함으로써 중국 본토 만주 분리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만주라고 하지 않고 동북 삼성이라고 해요. 네, 명칭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군을 무시하고 뭘 강조하죠? 기자와 위만을 강조하죠. 기자와 위만 다 어디로 건너왔어요? 중국에서 건너왔잖아. 이런 것들에서 이제 독자성과 주체성을 약화시키는데 그의 비판은 이제 사대주의가 아니라 사대 정책이었고 반도 국가인 이탈리아 부강, 그다음에 중국과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다는 실증적으로 분석하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독자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고려자기의 독자성이나 한글 창제의 어떤 것들이 보듯이 중국 문화와 다르다. 그래서 중국 문화의 일방적 수용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재창조하고 독자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런 비판 내용들이 그 학계의 연구 경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학계 경향 보면 동당동 강조하죠. 그 다음에 17세기 맹화로, 그러니까 조선의 맹화로 강조하지. 그 다음에 그 고려의 외교 정책 강조하죠. 다 이게 일제의 어떤 시민사관에 대한 반발에 나온 거야. 그래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는데, 정체성이 뭐냐면, 마르크스에 보면 아시아적 정체론이 있죠. 그래서 아시아 사회는 중세에서 뛰지 못하고 고대에 있다가 곧바로 어디요? 근데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 그걸 인용해. 근데 웃긴 건 일본 학자는 중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아시아적 정체가 없다. 근데 오직 누구만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만 있다. 인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고대 나라 행위라는 시대의 고대의 그 발전 수준이 계속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세는 없고 고대 시대, 그러니까 나라 행위한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가다가 곧바로 뭘로 넘어가는 거죠? 근대로 넘어가죠. 근대는 누가 시켜준 거야? 일본이 강화도적을 통해서 시켜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주장하죠. 그래서 중세성 구제론, 봉건적 교론론 이렇게 이제 내세우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나죠. 일단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도 중세사가 있다. 그걸 어느 시대로 비정하죠? 고려 시대로 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 18세기 때 자본주의 맹화론을 주장하죠. 너희가 근대를 안 시켜줘도 우리는 맹화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어떤 경제 사회적 맹화가 보이는데, 이때 맹화는 뭐예요? 맹화는 싹이 보인다는 거, 싹. 그래서 이게 내재적 발전론과 연결되죠. 근데 이런 거는 뭐 한국 학계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이제 뭐냐면 외세에 침략을 받고 이제 외세가 뭐 강제로 이제 계약을 시켜가지고 근대화 됐다는 반발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 시대를 강조하죠? 명말 청초 시기 때.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론. 그 다음 일본도 강조해. 일본도 우리 침략했지만 또 계약을 당했잖아요. 얘네들도. 그래서 에도 시대 때 그 상공업 발전 부분을 되게 강조해요. 새로운 사상의 탄생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 보죠. 네. 민족주의 사학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뭐 박은식, 신채호, 그 다음에 뭐 정인보 등등등이 있는데, 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박은식이에요.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 하나 가운데 예전에 한번 나왔던 그 조선나운동, 2년 전에 나왔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백남운동하고 13년 기출문제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보고 의외로 신채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사 능력하고 수능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신채호보다는 거의 대부분 나오면 박은식이 나와요. 네, 박은식이. 자, 그러면 이 민족주의 사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관 차원에서 비상교육에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304페이지 펴보세요. 자, 한국사 그 연구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일제는 조선의 멸망과 일제의 한반도 병합을 정당화하고 일제의 지배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식민사관을 만들었다. 홍독부는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해 한국사의 타율성과 정체성 등을 강조하는 식민사관을 퍼뜨리려 하였다.
일제의 한국사 왜곡에 맞서 역사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920년대 들어 민족주의 사학은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신채호, 박은식 등의 민주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역사를 연구하였다. 박은식은 민족정신으로서 국혼을 강조하며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여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독립운동 과정을 정리하였다. 신채호는 일제의 역사 왜곡이 심했던 고대사 부분에서 우리의 민족의 전통과 정신을 강조하는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등을 저술하였다. 1930년대에 이르러 민족주의 사학은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등으로 계승되었다. 정인보는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정인보와 안재홍은 우리 민족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정약용 연구를 통해 중심으로 한 조선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려는 사회경제사학의 흐름도 있었다. 백남우는 조선 사회경제사를 저술하여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해 왔음을 강조하였으며 민족주의 사학의 정신주의와 식민사관의 정체성 론을 모두 비판하였다. 이병도, 손진태 등은 문헌 고증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실증사학의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1934년에 진단학회를 조직하고 진단학부를 발행하여 연구성과를 알려나갔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민족주의 사학을 보죠. 거기 배경이라고 적었는데 목적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제 기출 나왔기 때문에. 자, 시민사학 대응해서 민족사를 수호하고 우리의 역사의 주체적 관점과 민족의 자주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되게 정신을 강조해. 물질보다는. 그래서 이제 물질과 정신을 이론적으로 보고 결국에는 물질보다는 정신을 계속 싸우면 정신이 이길 거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간념사관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은식은 혼,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채호 같은 사람은 남가사상, 그 다음에 정인벌 뭘 강조하죠? 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민족 정신을 되게 강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상황도 있어요. 왜냐면 1920년대는 분열돼 있었잖아. 뭐 사회주의 민족주의, 그 다음에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래서 이념, 계급, 계층에 따라서 분열됐던 이 민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뭔가가 구심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것들, 간념적인 걸 되게 강조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죠. 뭐냐면 일단 간념적으로 너무 강조하니까 실증성이 부족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정신을 강조하면 뭐냐면 사회경제적인 어떤 객관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면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없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자, 그럼 민족주의 사학은 이제 대표적인 박은식인데 아까 이제 박은식 기출 많이 나온다고 했죠? 별표 2개 쳐놓고 이 박은식은 이제 양명화가 기각해서 실천적이고 민중적인 유교 개신을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 사람이 이제 썼던 그 책이 대표적인 2개가 있어요. 한국통사하고 한국운동지열사예요. 네. 그래서 이때 통사라는 것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아플통이죠. 우리나라 멸망의 그런 것들인데 아까 예전 월남 만국기하고 연관돼서 이제 본받아서 썼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독립운동지열사는 그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 3일 편찬서에 썼던 책이죠. 네. 그래서 좀 한국통사는 이제 멸망 원인을 우리 자신으로 올렸어. 근데 한국독립운동지열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일본으로 이제 돌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크게 그 국가의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홍과 백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홍과 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통적으로 이제 그 사후관을 보면 우리가 이제 3이 죽잖아요. 그럼 홍하고 백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백은 몸뚱아리죠. 물질적인 거야. 이건 어디로 가죠? 묘지에 묻죠. 그럼 혼은 뭐죠? 정신적인 거죠. 이건 뭐죠? 요거는 신주단지에 모시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혼에 해당하는 거는 어디에 해당하냐? 이거는 이제 국가, 국어, 국문, 국사를 혼이라고 해요. 그 다음 백에 해당하는 건 뭐죠? 정곡, 성지, 선암 등등 이런 것들 선암, 기계 이런 걸 백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국가를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두 개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혼이죠. 혼만 살아있으면 백이 많아. 국가가 멸망해도 아니 혼이 살아있으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비록 그런 보이는 국가 자체는 없어질지도 몰라도 혼만 살아있으면 언젠가 국가가 다시 회복한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보다 국혼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밑에 있는 사연도 거기에 있죠. 지금 한국의 셔는 허물어졌으나 이건 뭘까요? 국가의 어떤 외형적인 틀은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신은 감히 홀로 존재하지 못하겠나. 신은 존재하며 불면하며 형이 때에 맞춰 구한다. 그러니까 그 형은 뭘 뜻하는 거예요? 백을 뜻하는 거. 신은 뭘 뜻하는 거죠? 혼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백이 멸망해도 혼이 계속 살아있으면 국가는 언제 다시 회복한다. 정형적인 뭘까요? 감염사학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책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혼에 관련된 기출문고를 찾아서 읽어볼게요. 기출문고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1253페이지부터 보세요. 1253페이지. 잠깐만요. 네. 1253페이지 이제 주 579번인데 요게 이제 그 박은식이 말하는 국혼과 백이 나와요. 혼과 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탄광학사의 내용하고 슈마크라우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예전에 뭐 상위 1%가 어쩌고저쩌고 봤거든요. 아마 망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국 근현대사 책을 봤는데 되게 자세히 되어 있어요. 이건 고등학생들이 볼 책이 아니라 저기 그 대학원 정도 나와야지. 그래서 근데 학생들 보기엔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인고생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괜찮은 책 같아서 이제 발췌해놨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579 앞에 탐구학사 부분 제외하고 그 밑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것은 이제 뭐냐면 되게 박은식의 민족 개념의 어떤 특징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한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박은식이 민족 개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국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국혼만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동화 정책도 감당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혼은 민족 문화와 민족 정신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족 문화가 종교, 언어, 음악 등의 구체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민족 정신은 단결 혹은 일치라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가 민족을 역사적 주체를 상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족이라는 관념적인 개념 자체에 매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대 역사학에서 요구되는 역사에 대한 과학성과 당시 정세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찾아보기 힘들며 오로지 민족과 광복에 대한 당위적 믿음만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문제점이죠. 상당히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실증성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회학에서 이제 마르크스 사학에서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있는데 자 하여튼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한국통사 부분을 보죠. 이때 이제 한국통사의 통자는 뭐죠? 앞을 통자예요. 그래서 크게 1편하고 2편을 내는데 1편은 이제 그 고대사,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대사 부분을 다뤘어요. 당군, 부역, 고구려, 반해사를 이제 정리했고 2편은 우리 시골들 그때 당시 근현대사, 현대사 부분을 다뤘죠. 대원군부터 대한제국 성립, 그리고 3편은 대한제국 성립부터 망할 때까지 다뤘던 역사인데 자 여기는 일제의 불법적인 한국 침략을 가정을 서술하고요. 민족정신을 혼업화하고 근대적 방식으로 서술된 최초의 한국 근대사다. 그래서 신사체 방식을 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간념사관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동양사관과 사회진화론적 요소가 결합돼서 되게 이제 독립투쟁의 필연성을 강화시킨 실전적 차원의 역사라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회진화론적 요소가 결합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망한 것은 누구 탓이다? 우리 탓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력을 키워가지고 일제에 투쟁해서 우리나라 되찾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이나 갑신정변을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한국통사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국독립운동지열사는 다르게 또 서술되는데, 이 한국독립운동지열사는 1920년,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요. 요때 편찬된 곳은 어디죠? 사lud편찬소. 임시용 사lud편찬소에서 이제 했는데, 한국독립운동 과정은 서술을 정리하고, 그때 이제 임시정부 사lud편찬위원으로 수립된다고 이제 했는데, 3.1운동을 겪어봤다고 민중이 어떤, 힘을 받거든. 그러면서 점점 부정적인 견해에서 긍정적인 견해로 받고, 멸망 원인도, 뭐냐면, 이제는 외부적인 요인, 일제의 탄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3.1운동을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했다는 거. 그래서 이때 독립투쟁을 국권회복 운동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연합해서 식민지를 정복하는 운동을 하자. 이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3.1운동. 민중들의 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박은식뿐만 아니라 신체와도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1249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1249페이지에 보면 한국통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한국통사 부분은 우리나라 역사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읽어볼게요. 예. 한국통사 부분이요. 한국통사 부분 내용은 우선 서울에서 국가와 역사와의 관계를 가시적 형과 불가시적 신으로 파악하고, 비록 국가의 멸망으로 형은 훼손되었다 해도 국혼인 신이 존속하면 형도 때가 돼서 부활할 것이며, 국사를 존재시키는 것이 국혼을 존재시키는 바라고 주장하면서 책의 서술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제1편은 1장에서 우리나라 지리의 대강을 설명하고, 2장에서 단군시라부터 부족국가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고종 즉위 전까지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제2편은 모두 51장으로 대원군의 잡정부터 아간파천이 대한제국 성립 이전까지를 다루었다. 그중 제일 먼저 대원군의 집정부터 실각까지의 주요 시책, 외국과의 전쟁 등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대원군이 내정에서 정치상의 대혁명을 이루었으나 세계 정세에 어두워 중흥의 기운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시정권을 다루면서 자주적 근대화의 실력을 가진 뒤 문호개방을 해야 했다고 평가하고, 그 실패의 결과로서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음을 비판했다. 갑오 농민전쟁을 폭동으로 다루면서도 그 책임이 공과 정부에 있음을 언급했고, 갑오개혁을 자주적 개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명성황후 학살사건과 의병운동, 국내정세 등을 다루었는데, 특히 아관파천에 대해 칠러파의 사역을 위한 것으로 비판했다. 제3편은 모두 61장으로 1898년 대한제국의 성립부터 1911년 백오인 사건까지를 다루고 있다. 대한제국기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그 정신이 가장 옳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식의 바탕이 유치하고 조급하여 개혁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열강의 이권 쟁탈전과 횡포를 통탄하고 일제의 기만적인 한국 침략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이어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과 항일 의병, 애국 개몽운동, 의열투쟁 활동상을 언급하면서 영국, 미국은 우리나라를 이용하여 일제의 환심을 선대 불가하면서 서구 열강의 기만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어서는 한일합병에 이르는 과정과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우리 민족의 저항 사실들을 서술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비판적인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책 내용을 제가 잠깐 곤쳐야 되겠네. 거기 갑오개혁 갑신정을 부정적 평가가 아니라 갑오농민정쟁을 부정적 평가해서 좀 곤쳐주자. 갑오농민. 통합농민정쟁. 네. 갑오개혁은 오히려 긍정했는데. 아, 그래요? 자주적. 네, 그러니까 갑오농민정쟁은 이제 뭐냐면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했다고 좀 곤쳐주세요. 네. 그리고 갑신정변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갑오개혁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갑오농민개혁,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거. 네. 곤쳐주시고요. 제가 잘못 썼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동학농민운동, 여기 갑신정부가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한국통사를 비판했는데,
그거에는 이제 뭐냐면 한국독립운동 지도사는 입장이 바뀌어져요. 그게 이제 1254페이지에 줄 580번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580페이지요. 1254페이지요. 삼인운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 통사의 서술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했다. 우선 갑신 독립당, 갑신정변이 독립제국을 구성하려고 혁명을 일으킨 것을 평가했고, 갑오통합당, 농민전쟁 양반의 압제와 관리 탐욕에 대항한 평민혁명을 재평가했으며, 이러한 신선한 독립국을 향한 운동이 실패한 것은 외세의 압력이 근본 원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민군, 즉 의병은 사망자 만도 15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민중운동으로서 오늘날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다고 하여 우리 민족의 가장 뛰어난 특징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독립운동 지도사, 한국독립운동 지도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는 신채호 보죠. 신채호. 자,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주력을 했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고대사 연구에 주력해갖고 우리나라를 이제 부역, 고구려 이런 계통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한국 고대사를 이제 체계화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말 때 이제 대한민국 신부에 연재됐던 사원을 최고로 편찬한 독사신론을 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임나 일본구설이나 일선 동존을 비판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출발점을 이뤘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민족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로서 국가 개념을 제시하고, 기자조선과 마한관계 관련 기록이 위선한 걸 규명하고요. 그 다음에 부유족의 영적 건국선의 의미를 평가했다. 그래서 이제 근대 민국가를 발생한 사회제도적 발전론이 반영됐다. 이런 걸로 있고요. 근데 이 독사신론은 본격적인 역사책은 아니고요. 사원적인 성격이 있어요. 사원 뭐야? 역사에 대한 어떤 전반적 평가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역사 연구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뭐냐 하면 조선 상고사하고 조선사 연구처죠. 여기 디귿이 아니야, 점 하나 더 찍어야 되겠네. 네. 조선 상고사 그 뒤에 있잖아요. 점이 맞겠죠. 조선이니까. 자, 조선 상고사는 1931년에 당시 이제 저술한 건데, 주로 당군에서 그다음 백제 멸망까지 저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거기 위에 있는 뭐죠? 바와 비하의 투쟁이다. 그래서 역사를 정신활동에 보는데 이건 민족정신과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아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비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 볼 때는 우리 민족이 아가 되는 거, 비하는 뭐야? 다른 민족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민족, 일본과 중국에서 볼 때는 우리 민족은 뭐예요? 비하가 되는 거, 얘는 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정신 간의 어떤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역사다. 그래서 인류사의 아와 비하의 투쟁은 시간부터 발전하여 공간부터 확대된 신적 활동이다. 이런 게 있죠. 이게 역사라고 정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대립구도를 강조하면서 투쟁의 정신사. 이 사람도 뭘 강조했다? 투쟁을 강조했어. 민족정신 투쟁. 정신을 되게 강조했죠. 자, 그래서 이제 고대사 발전 과정을 우리가 당군조선, 부역, 고구려, 계통을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신민사회 일선 동조들은 타율성을 극복했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사 연구처인데, 조선사 연구처는 그 당시 이제 우리 교대사를 중국 민족에 필적하는 강력한 민족 역사라는 걸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정신 난가사상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난가사상을 이제 강조를 하고, 이 난가사상의 쇠퇴를 뭘로 봤냐? 노총의 성형촌도의 실패를 봐요. 그래서 노총의 성형촌도의 실패를 뭐라고 표현하죠? 조선 역사상 일천리 대사건이다. 제일 대사건이다. 그 전에는 자주적이고 이런 진취적 기상이 이유는 어떻게 되죠? 사대적인 기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역사상 일천리 제일 대사건으로 이제 뭐냐면 이걸로 보죠. 대사건인데 살짝만 더 있네요. 네, 이것 좀 멈춰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사 연구자 조선사를 이제 썼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신채호는 좀 성격이 꼿꼿했다고 그래요. 네, 꿋꿋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수할 때도 이제 꼿꼿하게 이제 세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옷이 다 젖을 정도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 일본의 쪽에 이제 뭐냐면,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제 했다는데, 그러니까 세수할 때 그냥 이렇게 세수한 거야. 근데 보통 숙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성을 보다가, 그냥 좀 그냥 이렇게 머리 숙여서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안 된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그 신문에 사설을 이제 기재를 했는데, 거기에 점을 하나 더 뺐다고 해가지고, 사설을 이제 집어넣은 걸, 우리 못 씻겠다 해서 이제 절필라고. 그래서 상당히 꼿꼿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외에도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했다고 해요. 네, 글은 되게 잘 썼는데,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강연회를 할 때는 말을 몇 마디 하다 그냥 나와버리고, 네, 그래서 사는데, 여자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병수는 그 당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신채호는 좀 사회성도 좀 많이 부족하고, 여자분들한테는 인기가 없고, 그러니까 사회성이 좋다고 해서 인간성조차도 좋은 건 아니에요. 전두환이 대표적인 경우잖아. 전두환이 사회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잖아. 예. 그런데 그 사회적인 측면, 역사적 측면은 별로 좋은 인간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정인보인데, 정인보는 그 조선사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저술했고요.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관을 결성했는데, 이 사람은 언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은 뭐냐, 그 양령학과 신학을 핵심한 토론인데, 이 언은 우리 이제 뭐냐면 조선의 어떤 그 정형적인 그 민족 정신이다. 그 양명학과 신학에서 그런 언이라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민사학의 어떤 허구성을 논증을 했다. 그래갖고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했는데, 이 정인보는 누구하고 어떤 운동하고 관련되냐면, 뒤에 설명한 조선학 운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정인보죠. 그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예요, 예문으로. 그래서 이제 그 기출문과 관련된 거, 한번 읽어볼게요. 1251페이지 쳐보세요. 자, 1251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574번에 그 정인보의 얼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인보의 얼은 양명학과 실학을 핵심에 둔 표현으로, 그는 안재홍과 함께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면서 조선 후기 실학의 계보와 학문적 특징을 체계화했다. 정인보는 정신사관으로서의 얼을 강조하였다. 얼은 인간 존재의 핵이며 자성이자 불사불멸의 존재일 뿐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으로서 역사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역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얼을 찾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는 외형적인 것을 모두 빼앗긴 조선인에게 민족 얼의 확립을 통하여 민족의 독립 또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강하게 불어넣으려 하였던 것이다. 예. 자, 그 외에도 이제 기타 민족주의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황인동이라는 사람이 대동 청사라는 책을 썼고, 장동기는 조선 역사 요령, 난공은 조선 이야기, 문일평, 문일평은 뭘 강조했죠? 그죠? 심을 강조했죠. 예, 조선 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고, 여기 최남선은 이제 처음에는 뭐예요? 이 사람이 분한문화권을 이제 주장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었다가 이 분한문화권을 주장하면서 이제 강군의 조선을 신격화시키고 막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일본 신사참배를 정당화시키는데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배신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능화 같은 사람도 있고,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안핵이라는 사람이 있어. 안핵. 예. 안핵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영토보다는 보통 이제 그 친척 같은 고대사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을 넓히느냐, 그걸 민족정기로 찾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영토에 관심이 없어. 외형적인 것보다는 어떤 내면성, 내적 발전을 강조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정치사 중에 조선사를 되게 부정을 했거든요. 민족주의자 사들. 근데 조선의 역사를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조선의 어떤 민주주의 정치의 어떤 모습들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당쟁사를 예전에 부정적으로 봤죠. 근데 오히려 단쟁이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사회가 500년 동안 갔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체계적인 뭐냐면 저서들을 많이 남겼는데 문제는 이게 이 사람이 해방 후에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어. 신치호나 박은식에 비해.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좀 학식이 그러니까 뭐냐면 형식적인 교육 기간을 잘 안 났으니까 학식이 좀 짧았다는데 학식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전문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제 나오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제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계승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박은식이나 신치호보다는 좀 많이 안 알려지는 사람인데 하여튼 안핵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계를 보면 이 민족주의 사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족의 주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약화되죠? 실정성이 약화되고 그리고 너무 특수성을 강조하다 보니 정신사관, 투쟁사관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죠. 그래갖고 이제 세계사적 보편성을 상당히 많이 결여했다. 이걸 주로 이제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 백나온 같은 사회주의 사관들이에요. 네,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사로 넘어갈게요. 자, 이 사회경제사는 이제 유물사관, 마르크스 사관이라고 하죠. 특징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정체성과 중세성 부재론, 그 다음에 한국사 특수성을 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양이나 일본처럼 중세를 거치면서 발전했다. 그래서 신민사관을 비판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그 유물사관들의 특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마르크스 사관들의 특징이 아니라, 누구에 해당하냐면, 백나온에 해당해요. 백나온만 그렇고, 이청훈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또 수용했어. 정체로. 물론, 정체성을 수용한 게 마르크스 입장에서 수용한 거고, 신민사관의 입장에서 수용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수용했다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 죄송합니다. 이게 벌레가 들어갔네, 날팔 때가. 물 좀 잠깐 주세요. 이거 좀 드세요. 이게 날팔 때가 아까 전에 들어가더니 내 목소리에 들어갔나. 벌레 좀 먹었다고 죽진 않겠죠? 아니, 날파리 때가 아까 전에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나분이 환생이야. 그러니까요.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유물사관에 따라서 5단계 발전 과정 정해서 한국사 일반법칙을 추구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이거는 백나원만 해당해요. 그래서 역사의 발전 원동력을 민중, 계급으로 구했고 그 계급투쟁의 역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대립하냐면 민족 사학자들과 대립해요.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를 비판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간념론을 제시했죠. 간념적인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성, 신비성을 갖는 간념사관이다. 세계사적 보편성을 무시했다. 그래서 이게 특수문화사관이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데 근데 요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사회경제사에서 요구하는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세계사적 보편성도 아니죠. 누구 거죠? 서양의 것이죠. 서양의 발전사관에 입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역비판은 이제 뭐냐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역사학자를 보자. 역사학자는 백나온만 기억하시면 돼요.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 이 백나온은 역사학자이면서도 나중에 이제 그 해방공간에서 또 정치가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그 백나온에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조선사회 경제사라는 책과 그 다음에 조선봉건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조선봉건사회 경제사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봉건, 고려시대와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가 있다? 봉건제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사회 발전 과정은 세계의 여러 민족과 같이 이루어진 범주법적 역사 발전이라고 해서 구명했죠. 5단계 발전론. 그래서 중세구조이나 봉건사회 부정론, 그러니까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새롭게 해석을 했고, 그 당시 이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뭐냐면,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처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크스야.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이제 보통 우리가 5단계 구성론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시 공동체, 이렇게 이제 뭐, 그 고대 노예제, 그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경제학 성론에 의하면 역사 발전담을 또 세 단계를 또 제시했어. 여기 보면 원시 공동체사의 아시아적 생산 형식, 고대 노예제에서 구성된다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그 후에 아무 말 없었어. 그냥 건너뛴 거야. 요거 딱 한 마디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르크스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그 마르크스 사업을 계승한 사람들이 이거를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있지만 공자 몇 마디 던지면 뭐예요? 그 밑에 제자들이 매 수많은 주석서를 내잖아.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뭔가. 그런데 이제 주로 서양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이 아시아적 생산을 고대 노예제의 병영이다. 그래갖고 고대 노예제 사회는 개별적인 노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집단적 노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의 헤이로타이와 비슷한 집단적 노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회가 아시아 사회에 계속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 사회는 아니 전형적인 정체된 사회였고 그러다가 이걸 누가 근대화시킨 거죠? 서양이 와서 근대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서양 중심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사관도 주장했거든요. 왜 얘네들이 서양인이잖아. 근데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그 식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얘네들이요. 근데 이걸 그대로 누가 받아들인 거죠? 그 당시 아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받아들인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이걸 다시 이용을 해갖고 중국과 일본은 이걸 없다 하면서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야? 한국에만 적용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어떻게 해석하냐? 얘네도 있다고 인정해요. 근데 이것은 그 종전의 유도식으로 고대제 한 형태가 아니라 이건 중세제 한 형태다. 그래서 중세제 한 형태로 토지 국유제나 중앙집권 관료제 이런 것들은 중세제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중세 발전 단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정체성을 거부하죠. 그래서 종전의 그런 아시아적 생산의 고대의 한 형태가 아니라 얘는 뭘로 해석했다? 중세의 한 형태로 이렇게 재해석해갖고 봤기 때문에 정체성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관료제 해갖고 이렇게 좀 방가로 쳐놓으세요. 네. 26도만 해도 춥네요. 꺼야 되겠다. 다음 달부터 제가 저희 서강대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네, 서강대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요. 에어컨이 나오는데 26도에 한다 해서 지금 우리가 적응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서양사 그 강의 들으시는 분도 26도에 적응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강의실이 좀 약간 더울 것 같으니까 만약에 직감 오실 분들은 그 미니 선풍기 같은 게 있어요. 하나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청 같은 사람은 아시아적 생산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했다. 조선사의 특수성을 지지했다. 근데 이거는 시민사관이 입각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서양인들이 주장하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그대로 문빙파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계와 의의 보죠. 자, 일단 이들도 실증성이 부족해. 실증성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이들 자체도 실증성이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일단 5단계 발전을 깔고 그 연합사회 중에 뭐야?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연합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 시민사고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K대학교 사람들이 맥주를 더 많이 마신다. 그래놓고는 K대학교 주변에 술집 다 조사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맥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양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소주 마시는 사람인데 뭐만 온 거야? 맥주 마시는 사람들만 조사를 해갖고 입증하는 거야. 분명히 실증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이게 5단계 발전이 뭐죠? 서유럽 중심주의죠. 그리고 민족문제는 계급 문제 강조하고 민족사의 고유성을 무시했다. 그렇지만 의의는 이제 이것도 백나원과 관련된 건데 한국 사회의 내면적 발전을 벌쳐 해명해서 실질적인 의미에 일원화시켰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이 있다. 왜 한국사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발전됐다는 걸 백나원이 입증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실증사학이에요. 실증사학도 한 별표 하나 쳐놔야 되겠죠? 자, 실증사학을 문헌고증사학이라고 하는데, 이 문헌고증사학도 뭘 강조해? 실증을 강조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병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병도, 이상배, 뭐 김상기 그런 사람들인데, 주로 어디를 배우냐면, 마사대대학 출신이에요. 되게 이제 그 일본이 그 당시 문헌고중학, 남계식 문헌고중학이 되게 강조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랑케식이라는 그 문헌고증은 뭐죠? 개별적인 사실 하나하나 규명하죠. 그러니까 구조보다는 뭘 강조해요? 개별적인 사실을 되게 강조하는 실증적 연구를 강조했다. 그래서 역사의 과학화, 전문화를 껴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934년에 만든 학회가 있어요. 진단학회죠. 그래서 이제 그 이병도, 뭐 이상백, 김상기, 송진태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데 청구학회를 이제 비판하는 과정에서 만들었고요. 진단학본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그 일본 애들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도 우리가 실증적으로 연구해갖고 제시하면 일본 애들도 수긍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낭만적인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니죠. 이게 우리 입장으로 때는 결국에 진단학회도 나중에 폐간돼요. 1942년에 강복부에 재건되는데, 자, 한계를 보면 민족사 현실 인식을 너무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마치 순수한 분의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때 분명히 식민지 권력에 대항해야 되는데 무관심했죠. 저항도 못했죠. 그리고 너무 안이하게 봤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일부도 식민지의 시민사관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병도인가? 이병도가 나중에 이제 그 조선사 편수에도 들어가거든요. 조선사 연구할 때도 들어가고, 말로는 그 조선사 들어가서 그 일본인들 대항한다는 측면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대항은 무슨 개뿔 대항. 그래서 있다는 걸 좀 비판을 많이 받죠. 자, 그래서 의인은 역사에 나타난 개별적인 사실을 보증하여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역사를 과학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 사업을 보자. 자, 이 신민족주의 사업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요때 이제 신민족주의 사업들은 형성 배경은 1940년대 전후 해방공간에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민족주의 사업, 그 다음에 사회 사업, 그 다음에 실존주의 사업의 그걸 다 합쳐놨어.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문헌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과학적인 어떤 것을 수용하고 민족사의 또 특수성을 수용해. 그러니까 실증성, 그다음 보편성, 그다음 특수성을 하나로 합쳐놓았다. 근데 계급의 문제도 강조하고 민족의 문제도 강조해. 근데 상대적으로 어디에 더 초점을 뒀죠? 민족의 우위를 뒀다. 이런 데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역사학자들 보면 이제 안재홍, 그 다음에 송진태 이런 사람인데, 이 안재홍도 이제 해방공간을 활동했어요. 이 사람 국민당에 참가했죠. 중도 우파로서. 그래서 이제 이 시민주의 사학자들 보면 해방공간에서 정치적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논리는 보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같이 혼합하는 거죠. 왜냐면 해방공간에서 좌우의 대립이 심했잖아요. 근데 안재홍이나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딱 서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 측면과 사회주의 측면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사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계급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딜 더 강조했다? 민족의 주체,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고요. 이 사람이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를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신민족주의, 대내적으로는 신민주주의를 내세웠다. 그래서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국민개조와 대중공생을 하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국민개조와 국민개조와 이제 대중공생은 뭐냐? 자, 국민이 모두 노동하고 대중이 함께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극우와 극자를 배제하고 소부르주아식 어떤 그 입장에서 대변해서 국민개조, 대중공생.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노동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다음에 무산재 권익을 좀 증진시키고 계급 하회적인 어떤 측면에서 제시하는데 중도 우파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국민개조와 대중공생은 뭐냐? 사회주의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누구와 어떤 사람이 특정한 분을 독점하지 못하고 각자가 일을 해먹고 각자가 나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복지국가 개념?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안재홍 같은 사람은 이걸 제시를 했고요. 의의를 보면 좌우 양극단을 배제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념을 조회해서 좌우 연합적인 민족의 단합을 깨겠다. 근데
해방 공간이라는 자체가 뭐죠? 극자와 극우가 대입된 공간이죠. 이 극자와 극우가 대입된 공간에서 중도라는 것은 살기자 못 찾아. 그러니까 되게 중도파들은 몰락했어요. 네, 소수자에 불과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본 게 뭐냐면 송진태죠. 이 송진태도 원래 역사학자가 아니라 그 민속학자, 예전에 객관식 기준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민족 성장의 논리하고 사회 발전의 논리를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민속학자였는데 나중에 30년대 가면 이제 그 역사학에도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발전 논리와 민족 성장의 논리를 했지만 이 사람도 계급보다 뭘 강조했다? 민족을 강조했어요. 여기서 이제 계급의 생명은 짧고 민족의 생명은 길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 사람이 이제 활동했던 시대도 해방 전국 시대에도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해방 전국 시대의 심각한 계급 투쟁이 필연적으로 민족의 내부 분열과 이민족을 수호를 초래할 것이다 하면서 민족 성장의 논리를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 이 손진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자, 조선학 운동을 이제 볼게요. 조선학 운동. 조선학 운동도 별표 2개 쳐놓으세요. 네. 조선학 운동도. 요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2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선학이라는 건 뭐냐? 조선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야. 네. 근데 특수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보편성도 강조하죠. 세계사적 보편성, 그러니까 특수성 안에 보편성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난타 아시죠? 난타가 왜 인기가 있느냐, 의미가 있냐면 난타라고 보면 이 난타 저 봤는데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소리만 찾아내는 거야. 일상생활의 이제 소리를 이용해서 우리 고유의 소리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외국인도 많이 공유를 하잖아요. 또 우리의 특성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인도 공감할 수 있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보편성은. 그러니까 예전엔 보편성과 특성을 대립된 측면을 봤죠. 근데 특수가 있기 때문에 뭐도 있는 거죠? 보편한 개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특수성 안에 보편성이 내재된 걸 찾아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조선의 고유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찾아내는 게 뭐죠? 시닥이죠. 조선국의 시계. 그래서 시닥의 대변자 누구예요? 네? 정영용. 그래서 정영용이 여러 책들을 이제 여유단 정선이 묶어내거든요. 1930년대. 그러면서 시닥 연구를 하면서 조선학 운동도 같이 했다. 그래서 시닥 안에는 뭐도 있어요. 우리의 특수성도 있지만 동시에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뭐도 있죠? 보편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서 있는데 이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안재홍이나 정인보 이런 사람이고 일본 사회주의 학자들도 비판하면서도 일부 참가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요. 신간의 체후에 일제 당국의 탄압이 심화되면서 일부 비탄적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의 고유성을 유지함으로써 일제 동아 정책을 저항하는 차원에서 했고 민족 해방 운동의 수단으로서 활용했다. 그래서 일본의 시민사관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의 보전, 우리 민족 정신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원에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주로 이제 비탄적 민족주의자들 했고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면서 또 거기에 또 참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백남이나 체이칸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안재홍과 정인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재홍이에요. 이 안재홍 조선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 정인보는 이제 거기 보조적으로 해서 이제 한국적 정체성 같은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아까 계급적, 민족적 특수성을 출발해서 뭐와 합의다죠? 세계사적 보편성, 특수성 안에 보편성을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민족적 국제주의, 민족주의, 또 계급혁명을 반대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같이 협진하면 그 안에서 민족주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 정통에서 뭘 강조했다? 시각을 강조했다. 그래서 민족적, 민주적, 실용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조선후기의 시각에 주목하면서 고대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발전적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여기 있는데 의인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했다. 자, 의인을 보죠. 의인가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죠? 의인하고 외워두시고요. 자, 의인을 보면 민족의 고유성을 강조하면서 학문적 사설적 방법으로 재정립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편성 안에 이 고유성 안에 보편성 찾아내려고 했죠.
그 다음에 시닥의 의미를 부각했고, 요때 시닥이라고 말이, 요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닥 있죠? 그 개념이 요때 부각이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신민사학과 마르크스에 대항하는 사고를 확립했고, 그 다음에 조선어 운동에 참여했던 뭐 안재모, 정의평, 문일평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 연구 성과도 많이 세우거든요. 그래서 안재홍 같은 사람은 고대사 연구를 사회사적인 방법을 발전시켰고, 정인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한사원의 실체를 부인하고 강계도 대항兵을 새롭게 해석했죠. 뭐와 관련된 거죠? 신묘일조 기사. 그래서 그 고고적을 주체로 해석했잖아요. 도의를 주체로. 그래갖고 이제 있다는 거. 그다음 문일평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조선시대 문화사를 주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각기 이제 조선학의 운동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를 해갖고 그 한국사 연구에 높은 수준을 올려놨다. 그다음 좌우의 학문 논쟁을 발생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그 요게 논쟁을 보면 이제 계급주의 관점에서 조선학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마르크스 진영에서 제기한 거야. 그래서 조선학에 제기하는 민족적, 조선적인 것이 국수성이다. 그래갖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사회 중에서도 참여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사와 고립된 역사를 강조한다. 이거 조선사를 신비적, 감상적, 유교문화적, 반봉건적, 봉건적보다 이때 반봉건적 반대 반자거든. 그냥 이렇게 보고 또 구도도 비판을 해. 그 우익도. 그래서 우익도 나름대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익도 비판해, 극자도 비판하고, 그다음 진단학회에서 입장을 또 비판해요. 너무 감염적이다. 그러니까 민족 실증성하고 민족성도 같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뭐예요? 양쪽으로 또 비판받는 소재가 되죠. 네. 자, 그렇지만 이런 그 논쟁이 오히려 역사학의 발전에 상당히 필요한 거죠. 이런 논쟁을 통해서 또 학문 연구도 심화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좌우간 학문 논쟁을 발생을 시켰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있고, 한영호 씨가 쓴 것 한번 읽어볼까요? 예. 민족주의 역사가든. 민족주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조선학 운동이 전개되었다. 다산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이하는 1934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등이 주동이 되어 과거 민족주의의 역사학이 지나치게 국수적, 낭만적이었음을 반성하고 민족과 민중을 다같이 중요시하면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조선 후기 실학을 주목하고 고대사뿐 아니라 조선시대를 발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한영호 씨가 생각하는 이제 그 조선왕조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기출근거에서 한번 관련된 것들을 쭉 찾아볼게요. 자, 1251페이지부터 보세요. 1251페이지. 자, 1251페이지에 보면 주 575번이 있죠. 요거는 슈마크라우트에서 이제 관련된 조선학 관련된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조선 연구가 하나의 학문 체계인 조선학이라는 명칭으로 관심을 모으고 학술운동 대상으로 부상된 계기는 1934년을 전후하여 정인보, 안재홍 등이 조선학 운동을 주창하였면서였습니다. 조선학 운동은 실학을 특대성한 다산 정약용의 여율당 전서 간행과 이를 기념한 다산 기념 사업을 계기로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각각 학문적 입장 차이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다산 정약용이라는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조선학에 열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정인보는 학문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조선학의 의미를 부여했고, 안재홍은 조선학 운동을 주창함으로써 학술운동 차원에서 본격화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573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조선학 운동의 부특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일제와 극자 노선의 양면으로 대응하려는 진보적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역사 연구는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조선학 운동으로 더욱 이론적으로 심화되고 학술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안재홍의 정의에 따르면 조선학이란 조선의 고유한 것, 조선 문화의 특색, 조선의 전통을 천명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조선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특수성에서 출발해
세계적 보편성과 합일시키는 이른바 민족적 국제주의, 국제적 민족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업 운동의 현실적 목표는 계급혁명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이렇게 못하네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혁진, 다시 말해 민족 공동을 우위에 두고 그 안에서 계급 간의 투쟁과 협동을 추구한다는 저화합적이 있었다. 조선의 특수성이란 다름 아닌 저화합적의 역사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학 운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에서 가장 주목된 것은 조선 후기 실학이었다. 실학이라는 용어도 이때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것도 민족적, 민중적, 실용적 의미에서 관심을 모았다. 조선학 운동에 참여한 역사가들은 실학 연구 이외에도 각기 자신들의 전문적인 연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연구 업적을 내었다. 예컨대 안재홍은 신체오의 사학을 계승하면서 고대사 연구를 사회사적인 방법으로 더욱 발전시켰고, 정인보 역시 신체오 사학을 계승하며 한 사군의 실제를 부인하고 광개토 대왕 비문을 새롭게 해석하여 일제 한국사관과 대결하였다. 한편 문일평은 조선시대 문화사를 발전적으로 연구하여 평이한 서술로서 민중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공헌했다.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 이제 435페이지 보면, 고육서에 그 한국 탑화 연구가 있어. 탑 연구가 있는데, 탑화보다 탑 연구네.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네, 탑. 그래갖고 이제 탑 연구인데, 요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되게 잠깐 언급돼 있었거든요. 네. 탑하라고. 탑화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고칠 필요는 없겠네요. 하여튼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는요. 예전에 지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적어놓은 건데 좀 쉬었다가 이제 관련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여기